어느새 고전시대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고전시대 개관에 의해서 이렇게 성악음악, 실내악, 오케스트라 음악을 아까 특히 세 고전주의 작곡가들, 고전주의 대가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봤죠. 성악음악은 특히 오페라와 교회 음악 그리고 가곡 조금 살펴봤고, 실내악은 크게 두 개, 독주 소나타와 앙상블. 독주 소나타는 특히 피아노 소나타를 중심으로, 그리고 앙상블은 현악 사중주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오케스트라 음악은 크게 교향곡과 협주곡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오케스트라 음악 중 교향곡에 대해서 교향곡이 어떻게 이제 중심 장르가 되었느냐, 그리고 하이든이 기초적인 틀과 기법을 마련했고, 모차르트가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조금 더 교향곡이 진지하고 자신의 음악성을 드러내는 그런 장르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은 베토벤의 교향곡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협주곡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베토벤 이 사진이 나오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진이에요. 그만큼 베토벤 하면은 물론 모든 장르에서 역시 바흐나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어법을 정리하고, 오히려 바흐와 다른 점은 그 다음 세대 낭만적인 그런 음악을 연결한 그러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지만은, 특히 교향곡 하면은 베토벤이 그 우뚝 선 하나의 산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음악학자가 있어요. 하이든의 손으로부터 모차르트의 정신을 읽어냈다. 이거 92페이지 교재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이든의 손이라 그러면 뭐죠? 하이든이 기트를 이룩한 형식 구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 특히 주제를 가지고 주제 동기 가공 작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전체를 하나로 생각한 순환적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고 모차르트의 정신은 뭐였죠? 모차르트가 하이든의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안에다가 표현적인 측면, 단순히 교향곡이 어떤 형식적으로 완벽하고 단아하고 그러한 특성에다가 깊은 정서를 이제 표현하는 대규모 악곡이라는 그러한 걸 집어넣었죠. 그거를 다 합친 그 전통을 다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다. 이 세 사람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죠. 그 결과 플러스 이퀄 교향곡을 정신적 가치를 표현하는 웅장하고 진지한 장르, 웅장하다, 굉장히 길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현악사중주나 소나타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진지하다. 이전에 실내악이라든지 그런 즐기는 여흥음악에서 벗어나서 뭔가 정신적 가치를 표현하는 자기 자신의 사상이라든지 사상을 표현하는, 그리고 형이상학적 가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형이상학적이라고 그러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표현하는 기악음악 최고의 장르로 격상시킨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야. 어떤 장르를? 교향곡이라는 장르를. 그래서 그 이후로, 낭만시대 이후로 작곡자들은 내가 베토벤처럼 교향곡을 작곡해 봤으면 그러면 여한이 없겠네, 이런. 그리고 작곡자라면은 교향곡을 작곡해야지, 이러한 그런 경향을 만든 게 바로 베토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토벤의 교향곡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제 교재에 굉장히 길게 설명이 나왔는데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굉장히 확대되었다. 규모도 확대했다. 길이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음향도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웅장하다. 규모가 1시간이 넘는 교향곡들이 있어요. 영웅 3번 교향곡은 뭐 50분 정도 되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마지막 합창 교향곡은 1시간도, 1시간 20분? 뭐 이렇게 걸려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이야기할 게 많고, 깊이가 길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깊이가 깊어졌다. 음향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오케스트라가 확대되어서 타악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타악기가 어떤 쿵쿵 뛰는 가슴이라든지 그런 거 표현할 때 아주 웅장함. 그다음에 트럼본이라 그러면은 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큰 악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세함으로써 오케스트라가 더욱더 웅장한 그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이 역시 우리가 모차르트에서 살펴봤죠. 한 악장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고, 근데 그것들을 더 능가하는 철저한 주제 동기 가공 작업. 우리가 5번에서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겠고, 운명교향곡.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장들 간의 유기성, 계속 얘기했죠. 악장들이 서로 이렇게 구슬들이 꿰어 있는 것 같은 따로따로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곡 전체의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 교향곡이 길긴 하지만 1시간 넘는 교향곡을 들어봤을 때 너무 길고 지루하다가 아니고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다. 통일성이 있다라고 느끼도록 이렇게 했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긴밀한 구성과 긴장감을 줘갖고 왜 우리 재밌는 영화 보면은 2시간인데도 뚝딱 넘어가잖아요. 어, 그죠?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몇 편이 돼도 4편이 돼도 다 이야기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긴장감이 있어서 잠시도 정신을 놓을 수가 없죠. 흡입력이 있는 거. 반지의 제왕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긴밀한 구성에 의해서. 그 기법으로 보자면은 주제가 매우 짧고 우리가 들어봤을 적에 딱 각인이 돼요. 아주 강한. 빠빠빠빰 그런 거. 누구나 제일 유명한 작품인데 전 인류적으로. 단순하죠. 단순한 동기. 그 다음에 역시 마지막을 향해 몰고 가는 추진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서 끝없이 몰고 가요. 우리가 열정 교향곡에서도 봤었는데 열정 소나타에서도 봤었는데 교향곡은 더구나 더 그래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지는 거. 그다음에 물론 표현적인 면으로 봤을 때 강약, 폴테 피아노를 굉장히 자세하고 그 격차가 크게 아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 그 사이사이에 매우 다양한 표현. 그 다음에 리듬도 강한 리듬. 그 다음에 음향, 아까 얘기했죠. 아주 다양한 음향을 표현해서 강한 표현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긴장감 있고 긴밀한 구성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음악 외적 사고. 그러니까 뭐 표제 음악은 아닌데 제목이 교향곡이긴 교향곡인데 그 안에서 마치 무슨 소설을 읽는 듯한 혹은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결코 표대 음악은 아니에요. 여전히 교향곡인데 음악 외적 사고의 도입.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이제 19세기 작곡자들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이러한 모든 면들이. 그래서 마치 거대한 산같이 넘어갈 수 없는 산같이 그러한 위치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만큼 이 베토벤의 교향곡은 음악사, 서양 음악사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베토벤은 교향곡을 9개밖에 작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든의 104개, 그리고 모차르트 41개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개성적이고, 그다음에 길이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밀도가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9개라고 우리가 교향곡을 별로 신경을 안 썼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정수인데 교향곡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음악 외적 사고를 특히 보자면은 다 이제 별명이 붙은 교향곡들이에요. 다 이 이름들을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3번, 5번, 6번은 이 중기 베토벤의 중기에 매우 강한 베토벤의 시기에 작곡되어 거라면은 9번은 후기에 명상적인 시기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후기에 작곡되었는데 3번의 경우에는 영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나폴레옹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꿀 만한 이런 영웅이다라고 해서 원래 나폴레옹을 염두에 두고 작곡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후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황제 즉위식을 하죠. 그래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매우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제목을 팍팍 그 제목을 찢어갖고 이렇게 바꿨어요. 영웅적 교향곡 한 위대한 인간의 기억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서 이제 이걸 보여줄게. 이게 그 표지예요. 이렇게 찢었어요. 이렇게 찢은 게 아니고 박박 그었어요. 영웅 교향곡이라는 것을 빡빡 긋고 아까 얘기했던 영웅을 뭐 생각하며 이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한성질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이 악보, 남아있는 악보가. 이것이 50분 되는 규모로 굉장히 처음으로 이렇게 1802년 3년에서 매우 긴 규모, 그 다음에 불협화음을 엄청 써갖고 긴장감을 진짜 축적하는 거. 특히 코다가 매우 확대돼서 마치 제2의 발전부 같은 이런 수법은 우리 열정에서도 봤지만은 계속 나타나는 수법이에요. 코다를.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것. 예, 운명교향곡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 문 두드리는 동기 우리가 따따따따 요건 잘 아는데 이게 전 악장에 걸쳐서 전곡에 걸쳐서 지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악장을 향한 역동적 구성이 특이해요. 특히 3, 4악장을 연결한 거 그리고 C 단조로 시작하는데 4악장에선 장조로 끝나요. 행진곡 승리의 행진곡으로 그러니까 베토벤 하면 상투적인 문구가 있어요. 고난을 넘어서 환희로 뭐 그런 게 있어요. 역경을 딛고 사실 이 사람이 뭐 귀가 어두워지고 그런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 이겨낸 걸로 그런 인생사와 이제 겹쳐갖고 이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은 운명이 이렇게 두드리는데 역경을 거쳐서 이 승리의 행진곡으로 이런 거를 이제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거 대표적인 예고 좀 이따 이 동기의 지배 요걸 좀 보겠어요. 그리고 6번 전원은 요 비슷한 시기에 작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원같이 정말 평화롭고 근데 이 곡은 특히 각 악장마다 표제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나 영웅과 혹은 합창과 다른 점은 별명이 있긴 있는데 표제 교향곡의 휴지라고 그래요. 이제 낭만 시대에 가면 표제 교향곡, 표제 음악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표제를 명시했기 때문에 작곡자 자신이 시골에 도착해서 뭐 상쾌한 기분, 시냇물가를 흐르는 시냇물, 뭐 뻐꾸기의 노랫소리 이런 거를 작곡자가 특히 이렇게 다 명시해놨어요. 악장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에 작곡된 이 합창교향곡은 그야말로 이 인생관을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는
엄청난 곡이에요. 그러니까 교향곡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고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 뭐 이런 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성적으로 보자면은 피날레에 합창을 사용해서 특이해요. 이게 사상 최초이죠. 교향곡에다 합창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사람. 이게 1시간 동안, 이게 1시간 20분 걸리는데 1시간 동안 합창단이 앉아 혹은 서 있다가 마지막 합창이 확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점, 마지막 악장에 모든 게 추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악장이 다 4악장을 향해서 있어요. 그리고 역시 단조에서 장조로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나타 형식의 극적인 줄거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이상학적 가치, 인류가 하나가 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유럽을 EU죠. 좀 영국이 물론 떨어져 나갔지만 EU 유럽 연합의 거의 국가 같은 게 바로 이 합창 이 사학장이라고 그러죠. 하나가 되자, 인류가 하나가 되자. 이러한 점들, 극적인 줄거리가 있고 형이상학적 가치를 표현하는 거 낭만적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낭만주의로 연결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